말씀드리자면 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집 한 채와 연금 덕분에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을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변변치 못한 아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두게 되었지요. 15년 동안 그들 세 식구는 제 밥을 먹고 제 집에서 살고 제 돈을 썼습니다. 저는 마치 현금 자동 인출기이자 보모 같았습니다.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한 걸까? 그들이 의존하는데 익숙해질 만큼 나 스스로가 텅 비어갈 만큼 약해진 걸까? 하지만 만약 어느 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복자 70세입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죠. 마지막 갈비찜 한 접시를 식탁에 올리자 비로소 상이 꽉 찼습니다. 4가지 반찬의 국 하나, 오후 내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또 이렇게 기름져요? 음식 좀 담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며느리 박서연이 반찬을 덜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죠. 아들 이지훈이 서둘러 말렸습니다. 여보,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요. 대충 먹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젓가락으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만 골라 집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제가 맛보고 싶어서 특별히 가장 부드러운 한 조각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뻗어 채 집기도 전에 손자 최민준이 휙손을 뻗어 그 고기 조각을 가로챘습니다. 할머니는 비계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기름기가 식탁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손에 든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봐, 애가 얼마나 기특해요. 박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오히려 손자를 거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채소 위주로 드셔야죠. 맨날 고기 반찬 드시지 말고 돈도 좀 아끼세요. 식탁 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젓가락을 밥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맛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월말에는 수도세와 전기세를 내야 하고 손자 학원비도 낼 때가 되었으니까요. 30분을 줄 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복자 어머님, 이 카드 잔액이 많지 않으세요. 돈 인출하실 때 주의하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지난달보다 몇십만 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모두 지훈이의 생활비로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몇 년째 실업 상태였고 매번 잠시 급하게 돌려 쓴다고 했지만 그 잠시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아드님께 안정적인 수입을 구해야 한다고 권해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설 때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옆집 최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복자 씨, 요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매일 살이랑 채소 들고 다니는 걸 보니 그 연세에 그렇게 부지런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몹시 쓰라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고개를 돌려 박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복도 많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지런하시니 당신은 신경 쓸 일 없겠어. 박서연은 즉시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냥 자비리나 좀 하실 뿐이죠. 답하고 빨래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제가 하면 자기보다 못한다고 잔소리하고요. 제가 진짜 나서서 하면 오히려 싫어하실 거예요.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구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사온 채소를 들고 있는 손바닥에 얼얼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바늘로 콕콕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녁에 옷을 정리하며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하늘가에는 어스름한 붉은 빛만 남아 희뿌연 건물들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빨래 건조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익숙한 동작으로 옷을 개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지훈이의 셔츠였는데 목 부분이 기름때로 더러워져 제대로 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손톱으로 때를 긁어냈습니다. 창밖 길가에는 가로등이 켜졌고 이웃집에서는 시끄럽고 부산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심장 소리와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돈 대주는 것. 15년 동안 저는 현금 자동 인출기이자 보무 같았습니다. 누가 배고프면 엄마를 불렀고 누가 돈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지 돈을 좀 아껴 쓰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젖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울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그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감자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썬 감자채는 물에 담가두었다가 볶으면 더 아삭해집니다. 얼큰한 생선조림은 붉은빛 국물을 띠며 서서히 끓어오르면서 향긋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일부러 데친 브로콜리도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들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손자 민준이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창 클 나이인데 할머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잘 먹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반찬을 식탁에 올리자 최민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두어 번 휘젓더니 제가 만든 브로콜리 접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전 배달 음식 시킬래요. 말하면서 그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꺼냈고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브로콜리 싱싱하고 맛있어. 할머니가 특별히 사온 거야. 한번 먹어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안 먹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참새를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가락이 떨려 하마터면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서연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배달 음식 좋아해요. 엄마가 만드는 이런 밍밍한 음식은 누가 먹겠어요? 저는 입을 번긋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매콤한 냄새가 순식간에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민주는 포장 용기를 뜯어 맛있게 먹었고 식탁 위의 반찬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브로콜리 접시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칼로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분명 민준이를 생각해서 사온 건데 젓가락조차 대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엄마,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지훈이 고개를 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가 안 먹으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배달 음식 좀 먹는다고 뭐가 어때요?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냥 애가. 됐어요, 됐어. 엄마는 말 좀 줄이세요. 이지훈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돈 다 같이 쓰는 건데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따져요? 엄마가 반찬 사는 돈도 결국 내가 주는 돈 아니에요? 브로콜리 한 접시 가지고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세요? 브로콜리 한 접시라니요? 제 가슴이 턱 막혔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걸 골라와서 씻고 썰고 한상 가득 차리는데 당신들이 먹든 안 먹든 그건 당신들 자유지만 당신 말은 너무 심하잖아. 이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고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맨날 불평만 하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요? 돈은 다 한 식구가 쓰는 건데 내가 엄마 돈 뺏는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식탁 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배달 음식 용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앞의 밥상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아랫집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김복재 씨네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배달 음식 들고 올라가는 거 보니 전혀 귀찮아하지도 않고.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해요? 배달 음식이 얼마나 편한데. 김복자 씨도 이제 좀 쉬세요. 맨날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낄낄거리며 말했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서연이 마침 옆을 지나가다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요. 다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엄마는 성격이 워낙 급해서 제가 뭐라도 하면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자기보다 못한다고 하시고요. 몇몇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마음은 싸늘해졌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빈 쓰레기통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있으면 피곤하겠어. 뭐든지 다 간섭하려고 하니. 저녁 식사 후 식탁 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배달 음식을 반쯤 먹다 남기고는 아무렇게나 밀어버렸고 기름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박서연은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식탁보 바꿔야겠어요. 기름때 묻어서 보기 쉬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식탁을 치웠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속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엄마는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 걸로 바꾸면 되죠. 이지우는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식탁보 하나에 얼마 하는 줄 알아? 나는 평생 아껴 쓰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막 쓰라고 한 게 아니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뭐든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집이에요. 엄마가 진짜 할 일 없으면 신경 좀 덜 쓰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 위로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접시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눈앞이 순간 깜깜해졌습니다. 식탁 위의 전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는 한없이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줄기가 하얀 불빛에 비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의 모든 기름때는 아무리 닦아도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불어 하얗게 변한 손가락에 관절이 옥신거렸습니다. 싱크대 안에 그릇 하나를 노려보던 제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져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릇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 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저는 문득 이 집에서 제가 이녀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하면 쉬어하고 돈을 주면 따지고 신경을 쓰면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만져보니 심장이 격렬하게 그러나 힘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거실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주방에서 흘린 눈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손을 닦은 뒤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은 진작에 꺼졌고 아들 방에서만 희미한 휴대전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손자의 고함 소리가 아까까지는 간간히 들려오더니 이제는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는 제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머리맡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펼쳐보았습니다. 얇은 종이 위로 숫자들이 줄지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이미 5자리 숫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하고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제 돈은 조금씩 덩 비어갔습니다. 노후 자금은 병에 대비하고 노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돈이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활비, 배달 음식, 심지어 그들의 오락비로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볼수록 두려웠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통장은 제 손에서 구겨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어느 날 저의 장례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불꽃처럼 하나의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해.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서 평소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가 마트에 간다고 하자 박서연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눈꺼풀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과일 좀 사와요. 단 걸로. 줄이면 돼요. 저는 응 하고 대답하며 장바구니를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모퉁이에 있는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는 일본 온천 6일 여행, 벚꽃 시즌 특별 할인이라는 커다란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고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젊은 여직원 한 명만 카운터 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행 상품 상담 필요하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얼른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 친구 대신 알아보는 거야.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데 여기 단체 여행 상품 있어? 그럼요. 여직원은 즉시 홍보 책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희 최신 코스예요. 도쿄, 오사카, 교토, 그리고 홋카이도 온천 여행도 있어요. 어머님 친구분은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저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의 사진들은 화려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활짝 웃는 관광객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물, 그리고 고층 빌딩이 질비한 거리 풍경. 저는 온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수증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온몸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코스는 7억만 원이에요. 항공권, 숙박, 세끼 식사 포함이고요. 7억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심장을 쿵쿵 때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비싸지만 15년 동안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이 정도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예약 도와드릴까요? 지금 얼리버드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허둥지둥 고개를 저으며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서 친구한테 말해보고 진짜 간다고 하면 다시 올게. 여행사를 나와 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문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사실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 생각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벽장 속 여권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든 것이라 표지가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고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동이 일었습니다. 내가 아직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여권과 은행 카드를 함께 챙겨 낡은 손가방의 가장 깊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신지 않았던 등산화를 꺼내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소처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도 저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실에서 싸울 때마다 저는 더욱더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칫솔, 치약, 갈아입을 옷, 약, 돋보기, 통장. 하나하나 적고는 하나하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방문을 잠그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기회를 찾아 다시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와 교토 가는 단체 여행 상품, 다음 달 걸로 예약해주세요. 저는 카운터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코스가 아주 편안해서 어머님 같은 분들께 딱 좋아요.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칭찬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 카드를 긁을 때 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지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명하는 그 순간 갑자기 등골이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짊어졌던 족쇄를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몇 가지 반찬을 볶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반찬을 가려 먹었고 며느리는 싱겁다고 했으며 손자는 여전히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마 후 그들이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제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몰래 쪽지 한 장을 썼습니다. 나 오랜 친구 집에 며칠 쉬러 간다. 걱정하지 말고 집은 너희들끼리 잘 돌봐야. 정성껏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났지만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거실 탁자 밑에 눌러두고 고개를 들어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도 밝은 달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복자,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구나.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은 맞춰두지 않았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니 거실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식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어젯밤 늦게까지 게임을 했으니 지금쯤 코 골매 자고 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캐리어는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여권, 통장, 그리고 약. 캐리어는 크지 않았지만 저의 앞으로 석 달간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거의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 집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집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잡동사니와 과자 봉투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 집을 위해 저는 반평생을 바쳤지만 지금 이 순간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잠금쇠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확 기쳐왔습니다.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미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이 문득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마치 도둑질하는 것 같네. 하지만 저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집에서 저 자신을 훔쳐나오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길가에 멈춰 섰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공항으로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도시의 거리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가로등, 광고판들이 차례로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혼자 해외여행 가세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좀 구경하러요. 저는 웃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메였습니다. 창밖 하늘은 점점 밝아왔고 옅은 안개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먹구름이 바람에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대합실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화면에는 항공편 정보가 줄지어 깜빡였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수화물 카트 바퀴가 바닥을 스치며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사카행 항공편 정시 탑승이라는 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로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들 학비 때문에도 손자 간식 때문에도 집안의 그 어떤 사람의 필요 때문에도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산 첫 비행기표였습니다. 수속을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여권과 탑승권이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침착해. 김복자, 침착해.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뒤에서 저를 불러 세울까봐 엄마, 어디 가세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화물 카트를 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오는 아이를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빴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 세상에서 저 역시 독립적인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현금 자동 인출기도 누구의 보모도 아닌 그저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탑승 후 저는 창가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움직였고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굉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솟구쳐 두꺼운 구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창밖은 갑자기 눈부신 흰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맑고 밝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여러 번 밥상 위에 따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도 짜다, 싱겁다, 맛없다며 타박을 그릇에 떨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나지막이 어머님, 저번 달보다 예금이 또 줄었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돈들이 모두 아들과 며느리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김복자 씨는 그냥 자빌이나 할 줄 알지 않은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못 들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닳고 다른 낡은 옷 같았습니다. 구겨지고 아무도 아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3만 피트 상공에 앉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색깔이 있었고 저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에서 벗어날 용기만 있다면 그 틀은 깨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마음 약함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희생, 텅 비어감, 그리고 무시로 돌아올 뿐이야. 구름이 발 아래에서 물결쳤습니다. 마치 두꺼운 이불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목적지의 기온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문득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말 일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 상쾌한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도 답답한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바람이 공항 특유의 금속 냄새와 커피 향과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마치 깨끗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전광판에는 온통 일본어와 영어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하고 두려워했을 테지만 지금은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래는 나의 것. 저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저는 천천히 공항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떠다녔으며 햇살은 청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15년의 인내와 소리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아직 마음이 불안했지만 여행단 깃발이 저 앞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캐리어를 끌고 따라가자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저와 같은 일령여 명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온천입니다. 피로를 푸시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정성껏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바퀴가 구르는 소리에 따라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온천 료칸에 도착했습니다. 유카이로 갈아입고 모두를 따라 노천온천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몸의 모든 뼈마디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자 귓가에는 물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의 불평 섞인 목소리도,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냉소도, 손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옆에 앉아있던 백발의 아주머니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표정만 봐도 알겠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반평생 넘게 살았는데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즐길 수 있게 됐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가이드가 우리를 벚꽃 구경에 데려갔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들이 분홍빛 하얀 꽃잎을 바람에 흩날리며 소리 없는 꽃비를 내렸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서서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지만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함께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 저는 벚꽃나무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길가의 벤치에 앉아 우리 일행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해외에 있어 자주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매일 TV만 보며 멍하니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는 돈 달라는 말만 하고 제가 나가서 놀고 싶은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심코 털어놓자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자식들은 우리를 현금 인출기 정도로만 생각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서글픔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엄마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여행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저는 꽃꽂이 체험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다미 위에 앉아 선생님을 따라 꽃을 화분에 꽂았습니다. 꽃의 색깔은 다채로웠고 모양은 우아했습니다. 제 손은 조금 서툴렀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연스럽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쁜 것을 만들 수 있구나. 또 한 번은 단체 여행객들과 함께 현지 시장에 갔습니다. 가게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채소들은 싱싱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오이 몇 개를 사서 료칸으로 돌아와야 했겠어요. 소금을 약간 뿌려 먹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김복자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일행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집에서 밥상 위에서 들었던 불평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칭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시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료칸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상이 없어 몇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벚꽃과 교토의 작은 다리, 흐르는 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거울을 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은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 자신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아첨하는 것도 감추는 것도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김복자, 드디어 너 자신이 되었구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벗고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어. 타국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내의 그 아파트로 향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이 비쳤지만 눈을 감으면 제가 없는 첫날 집안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은 밥을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시들한 채소 몇 개와 반쯤 해동된 돼지고기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이지우는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밥 다 됐어? 박서연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직접 할 줄도 몰라. 이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봉지라면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 2그릇을 부어 그들의 첫 저녁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라면을 먹는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귀찮다는 듯 투르륵 소리를 냈고 박서연은 싱겁다느니 기름지다느니 불평했습니다. 손자 최민주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할머니가 만든 게 훨씬 맛있었는데. 그 순간 그들은 아마도 과거에 그 당연하게 여겼던 밥상들이 사실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든 것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집안의 난장판도 조금씩 사여갔습니다. 바닥은 아무도 닦지 않았고 구석의 먼지는 날마다 더 쌓였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더러운 옷으로 가득 차 시큼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주방의 기름때는 아무도 닦지 않았고 냄비와 그릇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박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코를 징그리며 불평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없으니까 집이 돼지우리처럼 됐어. 이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 좀 하면 안 돼? 왜 맨날 나만 치우게 해? 나도 일자리 구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싸웠고 손자는 옆에서 불평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둘이 좀 싸우지 마. 우리 반 애들이 우리 집 냄새난대. 친구들 데려오기도 싫다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오히려 마음속으로 조금은 후련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그들 자신의 어깨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곧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지우는 평소에 제 용돈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났으니 그가 통장 속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확인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주택 대출금도 내야 하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습니다. 아들 학원비도 있고요. 그는 아마 휴대전화를 들고 연락처를 뒤적이며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았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서연은 분명 불평했을 겁니다. 당신 금방 일자리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 내가 나가서 일하라는 거야? 이지우는 화가 나서 탁자를 쳤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며칠 동안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난 15년 동안 누가 이런 공경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작을 욕한에서 회상하며 마음속으로 약간의 비웃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늘 제가 너무 간섭하고 돈을 적게 준다고 불평하더니 이제 제가 없으니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부 갈등도 분명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박서연은 불평했을 겁니다. 엄마가 가니까 당신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 이지우는 차갑게 받아쳤을 겁니다. 당신이 예전에 엄마가 간섭이 심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퍼부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손자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이어폰을 낀 채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박서연이 울면서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라고 소리치는 소리. 이지훈이 짜증스럽게 그만 좀 해. 당신이 매일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떠났겠어. 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합세하여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더니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다미 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온천물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그들을 위해 마음을 졸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낸데, 비아냥거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드디어 아무도 그들의 뒤를 봐주지 않는 삶이 어떤 맛인지 직접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악독한 어머니도 냉혈한 할머니도 아닙니다. 단지 이 집안의 혼란은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겪고 배고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한 가정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묵묵한 희생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지훈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가장 잘했던 말은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다음 달에는 분명 좋아질 거야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떠났으니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력서를 들고 거리의 취업박람회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의 과거의 자만심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함과 무력감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면접관이 그를 훑어보며 물었을 겁니다. 면접관이 그를 훑어보며 물었을 겁니다. 영업 경험 있으세요? 영업 경험 있으세요? 이지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결국
평범한 영업직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가 처음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복잡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박서연의 삶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말은 엄마, 밥 빨리 하세요. 제가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은 그녀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더듬거리며 쌀을 씻고 밥을 지었지만 결국 쌀을 바닥에 쏟고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은 서리고 딱딱했습니다. 이지우는 억지로 몇 숟갈 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해봤어? 엄마 있을 때는 당신이 왜 잔소리 안 했어? 다음 날 그녀는 억지로 채소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키가 뚝뚝 흐르자 그녀는 아파서 끙끙거렸습니다. 엄마 빨리 해줘. 나 배고파 죽겠어. 박서연은 화가 나서 칼을 도마에 내리쳤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니까 너희들도 다 참아야 해. 저는 일본에서 이 장면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밥하는 것이 그저 냄비에 불을 올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손자 최민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입만 열면 간식을 달라고 하고 손만 뻗으면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안 사정이 빠듯해지자 간식은 진작에 없어졌고 게임 카드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밀크티 사 마시는데 나는 뭐야? 그는 그저 식탁 위에 감자채볶음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게 훨씬 맛있었는데 이 말은 박서연의 귀에 칼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딱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할머니 안 계시니까 너도 좀 아껴 써야 해. 저는 묘한 다다미 위에 누워 손자의 난감한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피어올랐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은 손만 뻗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 세 식구는 거실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아마 국 한 그릇과 몇 가지 간단한 반찬만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없으니 음식은 단조로웠고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고 박서연은 찡그린 얼굴로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최민주는 이어폰을 낀 채 게임을 했습니다. 개민주는 이어폰을 낀 채 게임을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공기는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찻집에 앉아 창밖에 가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차향을 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변화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간유된 것이다. 저는 아주 냉혹한 어머니도 냉혈한 할머니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야말로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드디어 먼 곳에서 저만의 차 한 잔을 가닙니다. 이지훈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영업직을 얻었지만 그렇게 순조로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홍보책자를 들고 고객 회사로 달려가 활짝 웃으며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차갑게 힐끗 보더니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회사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거두고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 굽혀 인사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을 하찮게 여겼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가 한밤중에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 말은 아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아마 손자 최민준의 처지였을 겁니다. 과거에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 학교에 갈 때 그의 가방에는 식어버린 흰밥과 달걀 프라이 2조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은 치킨과 햄버거를 꺼냈지만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짝꿍이 그를 힐끗 보더니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네 집은 아무도 밥 안 해줘? 맨날 그렇게 초라하게 먹냐? 민준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그는 박서연에게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나 놀리는 거 다 엄마 때문이야. 박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대꾸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할머니 안 계시니까 너도 참아. 민준이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비록 따뜻한 토마토 달걀국한 그릇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이런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박서연이 밥을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했고 박서연은 이지훈이 돈벌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주는 두 사람이 끝없이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엄마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줄 엄마는 더 있을. 저는 료칸에 앉아 이 점을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들 역시 서서히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우는 고객의 거절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맥을 쌓는데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첫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는 아마 흥분해서 박서연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목소리에는 드디어 오랫동안 잊었던 자신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박서연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손가락을 베는 시행착오 끝에 그녀는 겨우 몇 가지 가정식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채소볶음, 달걀 프라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온 가족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손자 최민준도 점차 간식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직접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국물은 맹물처럼 싱거웠지만 적어도 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었지만 처음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비하면 그들은 드디어 각자 조금씩 책임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져는 일볼욕칸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문득 이것이 마치 우리 집 상황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구는 작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수선하고 차가웠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결국 내가 없이도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 집도 계속되어야지. 이 생각을 하자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5년 동안의 무거운 짐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제가 정말 캐리어를 끌고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아래에 섰을 때 제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복도벽은 여전히 얼룩덜룩했고 엘리베이터 입구의 광고판은 몇 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몇 장의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확 기쳐왔습니다. 기름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생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석 달 전 떠날 때는 거의 도망치듯 나왔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로 쉽게 문을 열었습니다. 덜컥 하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겉옷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빌라면 용기 몇 개가 보였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본 것은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멍하니 굳었습니다. 손에 든 게임기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고 그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서연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처음에는 깜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우는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턱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세 명은 순간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요. 저는 그렇게 작은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등 뒤에서 쏟아져 들어와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엄마, 돌아오셨어요? 이지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제 손에 든 캐리어를 받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희는 다 깜짝 놀랐어요. 최민준이 웅얼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 몇 달 동안 집이 엉망진창이어서 매일매일 엄마만 기다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캐리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고 손에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온천에서 활짝 웃는 제 모습, 벚꽃나무 아래에서 꽃잎을 받는 제 모습, 시장에서 여행객들과 함께 정에서 여행객들과 함께. 엄마, 여행 가셨어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일본 교토, 오사카, 온천에도 갔었지. 한마디가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지우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박서연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최민주는 고개를 숙여 저를 훔쳐보더니 얼른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조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초췌했습니다. 반면 저는 혈색이 좋았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석 달간의 헤어짐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죠? 혼자 나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죠. 기분 전환도 되고요. 나중에 혹시 나가고 싶으시면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잖아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할머니 음식 후식이라고 안 할게요. 최민준의 목소리는 문자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석 달 전 그들은 저를 싫어하고 비아냥거리고 짜증냈습니다. 석 달 후 그들은 저 자세로 웃으며 아첨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없는 삶이 어떤 맛인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1여 년 전 제가 샀던 의자였습니다. 달아서 윤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어질러져 있었지만 저는 서둘러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 세 명은 제 앞에 서서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손을 비비고 어떤 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공기는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김복자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저 물 한 주전자를 끓여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이지훈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식탁 위 텅 빈 식탁볼을 보고 멍하니 굳었습니다. 박서연도 뒤따라 나왔고 얼굴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밥 안 하세요?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앞으로는 밥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매일 밥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연금은 앞으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누구에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 너희들은 더 이상 손 벌리지 말고 넌 보지도 마. 공기는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지우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 내 말부터 끝까지 들어.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습니다. 집안일은 너희 부부가 나눠서 해. 밥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청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더 이상 모든 걸 내게 떠넘기지 마. 그리고 민준이 말이야. 이제 15살이니까 자기 가방 정리하고 방 치우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해. 모든 걸 어른들한테만 기대지 말고. 최민주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이지우는 눈살을 찌푸렸고 박서연은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불효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저희한테 신경 안 쓰신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저희가 평소에 바빠서.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에게 죄책감을 씌우려 하지 마. 효도는 노인을 보모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야. 효도는 노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잘 지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야. 박서연은 말문이 막혔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지훈이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알아서 감당할게요. 다시는 엄마 돈 달라고 안 할게요. 박서연도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집안일 잘 정리하는 법을 배울게요. 최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는 돈 막 쓰지 않을게요. 화내지 마세요. 제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정말 제가 말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우는 퇴근 후 피곤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박서연은 매일 억지로 주방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맛은 평범했지만 적어도 먹을 만했습니다. 최민주는 방과 후 가방을 정리하고 남은 밥을 데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비록 아직 서툴렀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난장판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박서연이 요리책을 보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이 은근히 안도했습니다. 문득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 모든 것을 떠맡아 성장의 기회를 빼앗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갈비찜 만들었는데 한번 맛보세요. 엄마가 만든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가는 거에 맞았고 다만 불 조절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녀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졌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계속 먹었습니다. 이지우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바람은 서늘했고 옷들이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서서히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참고 양보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양보는 감사함이 아니라 텅 비어감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요. 오직 규칙을 세우고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만 집안이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15년 동안의 마음 약함은 저를 거의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직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복자, 잘했어.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운명에 순응해서는 안 돼. 네 돈은 네가 관리하고 네 삶은 네가 살아야 해. 한 번만 용기를 내면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긍정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을 세운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더 이상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바깥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이 요리하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끔 로봇 청소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훈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석 달 전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밥은 언제 돼? 수도새 낼 때 됐어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저는 일부러 외취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그들 스스로 하루 종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우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치웠고 박서연은 밥을 지었습니다. 최민주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도 여전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대와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트집 잡고 짜다 싱겁다 말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오히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 저번보다 훨씬 맛있어. 다음에는 마늘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거야. 최민준도 가끔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월급 올랐어?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집이 드디어 집다워졌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기생하는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복지관에 서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갔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를 쓰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씨에서 굳건한 기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말에는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체조를 하러 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김복자 씨, 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예전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일단 마음 편하게 살면 온몸이 다 가벼워져요. 물론 이지훈이 하룻밤 사이에 착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싸움도 자주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지훈이 야근으로 늦었고 박서연은 혼자 밥을 하다가 반찬을 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뛰쳐나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끝내고 각자 뒷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뒤치다꺼리하지 않아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손자 최민준의 변화는 특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만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방과 후 집에 돌아와 자발적으로 주방에 가서 박서연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가 서툰 손으로 칼을 들고 채소를 삐뚤빼뚤 썰면서도 다시 손을 베이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밥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할머니가 또 여행 가시면 집에서 굶지 않게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음속이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드디어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시중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저 역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퍼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이지훈이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돈이 좀 빠듯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내 연금은 노후 자금이지 구급 자금이 아니야.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에게서 그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야근하여 상여금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입만 열면 제가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선을 지키니 그가 오히려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삶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점점 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만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그들이 나누어 감당했고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저는 종종 일본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온천의 김, 벚꽃의 꽃잎, 료칸 거울 속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는 얼굴. 그것들은 마치 거울처럼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운명의 수능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한 걸음 내디딜 용기만 있다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김복자의 인생은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70세의 그녀는 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터인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들은 캥거루족이었고 며느리는 의존적이었으며 손자는 심지어 그녀를 고식이라고 싫어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현금 자동, 인출기이자 보모였습니다. 모든 서러움을 혼자 삼켰습니다. 갈비찜을 손자에게 빼앗기고 연금은 날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이웃들 앞에서는 자비리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롱받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마음도 저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동적인 것은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온천에서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낯선 여행객들과 사진을 찍었고 작은 료칸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70세에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아들은 일자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며느리는 억지로 주방에 들어갔으며 손자는 할머니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활기가 넘쳤지만 그들은 초췌하고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자신이 관리하고 집안일은 그들 스스로 나눠 하게 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드디어 어머니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복자의 이야기는 결국 그녀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김복자는 우리에게 마음 약함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희생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규칙을 세워야만 삶은 진정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복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